네,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라이트 어라입니다. 너무 오랜만에 뵀어요. 제가 요즘에 계속 지방 출장이랑 교육이랑 거의 뭐 2, 3주간 정신없이 지내느라고 너무 오랫동안 영상이 늦어졌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못 뵀었어요. 그래서 오늘 늘 얘기했었던 저희 조명에 대한 어메이징 라이트의 대표적인 화두, 조명 디자인, 이 조명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서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 어메이징 라이트 초창기 처음 영상에서 공연을 위한 조명이 셋업 과정을 거치고 그 전에 사전 작업으로 조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고 뭐 스텝 회의를 하고 리허설을 보고 그래서 디자인을 해서 최종적으로 셋업해서 공연하는 그런 전반적인 과정은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조명 디자이너로서 조명 디자인을 어떻게 하는지, 전체적인 컨셉을 어떻게 정하고 전체적인 구성을 어떻게 짜서 디자인을 하는지, 이거에 대한 영상을 올린다고 해놓고는 너무 오랫동안 이야기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바로 이 조명 디자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실제로 작업했었던 작품을 실예로 들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그 조명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는 이 디자인 과정에 대해서, 이 디자인을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제 기준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약간은 정석적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만 제 주관적인 성향도 들어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물론 상황에 따라서 생략되거나 덩어리로 넘어가는 과정들도 있지만 정말 교과서적으로 어떤 식으로 많이 진행했는지에 대해서 제가 과거에 디자인했었던 작품을 예를 들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업화 했었던 공연은 저작권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학교 대학원 작품을 디자인했던 과거의 실예를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작품 리딩, 분석, 컨셉 정하기인 거죠. 자, 우선 처음 작품이 정해지고 나면 우선 당연히 리딩을 했겠죠. 대본을 봤겠죠. 그렇게 대본을 읽고 이 작품에 대한 기본 배경 지식, 작품의 특징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리딩과 함께 연출의 의도를 회의를 통해서 들으면서 컨셉을 1차적으로 정하게 됐는데요. 물론 연출관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무대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 이런 모든 각 파트의 스텝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통일성과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컨셉 회의는 다 같이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선 제가 이 디자인을 했던 예를 들 작품은 관리인이라는 작품으로 부조리국으로도 유명한 해롤드 핀터의 작품입니다. 부가적인 얘기지만 그래도 알고 넘어가시는 게 나으니까 부조리극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부조리극이란 삶의 무의미함과 부조리를 전제로 오방과 환상, 관객의 동화작용을 거부하고 행위가 비논리적이며 우연을 중시하고 인과율을 무시하는 게 특징인데요. 또한 이러한 부조리극은 무대가 교훈을 주거나 정치적인 힘을 갖는데 회의적이고 소외된 인간이나 계층의 고독이나 불안, 공포 등을 나타내는 것들이 특징인데요. 이 관리인이란 작품은 이 부조리극의 특징이 매우 잘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말로 들으면 어려우시죠? 저도 가끔씩 이게 뭔 말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간단히 생각하면 굉장히 이해하기 근데 또 회의적인 기운이 팽배한, 되게 다크한,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추상적인 작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부조리극으로는 고도를 기다리며라는 작품이 있어요. 더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힘든, 사실 이해하지 않아도 되는, 반대로 조명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더욱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뭔가 여지가 많은, 디자이너로서 표현할 수 있는 작품의 한 장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히려 극사실주의라든가 그렇다면 완전 자연주의, 사실주의 연극이라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지극히 현실적인 조명, 이런 조명의 표현에 제한적인 디자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그것도 작품 컨셉이나 연출 의도에 따라서 사실주의 공연도 비현실적인 조명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대체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조명 디자이너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저는 표현주의 작품이나 부조리극 같은 이런 좀 난해한 작품들이 재밌어요. 표현할 것도 많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작품을 디자인할 때 조명마저도 완전 난해하게 막 추상적으로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이해하기 쉽지 않은 이 작품에다가 조명마저 완전 부조리하고 추상적인 코드가 많이 들어가면 관객들은 더 이 작품에 다가오거나 이해하는 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물론 부조리극 자체가 관객의 동화작용을 거부하고 뭐 관객을 이해시키려고 하는 작품이 아니긴 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뭐 완전히 이해가 안 된다면 그거는 사실 예술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 번 꼬은 거를 뭐 두 번, 세 번 꼬으면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조금 현실적인 조명을 베이스로 틀을 잡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본적으로 잡은 제 조명 디자인의 슈퍼포커스 초목적은 세기의 정서, 즉 정치, 사회 전 분야의 그 정서와 자연 대기, 그때 당시의 자연 대기, 그리고 그것과 함께 그게 분위기, 요 세 가지를 하나로 통합하는 작품의 배경적 시대적 사실을 드러낸과 동시에 주인공이 경험했던 과거의 정신병원 기억 등에 대한 주인공의 심리적 불안감, 뭐 과거 경험 등을 다 같이 녹여서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제 하에 조명 컨셉을 1차로 잡았는데요. 지금 뭐 무슨 얘기를 하나 싶을 거예요. 왜냐면 이 작품을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컨셉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선 이 작품의 줄거리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 관리인, 어릴 적 정신병원에 갇힌 후 폐쇄공포증을 앓지만 자상한 성격의 에스톤 형입니다. 사람의 성의를 쉽게 무시하고 인종차별주의에 돈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폭력성 짙은 떠돌이 노숙자 같은 데이비스, 그리고 에스톤의 동생으로, 주인공의 동생으로 형의 존재에 대한 불안감과 그로 인해 냉소적인 성격의 20대 미크, 이 세 인물 안에서 벌어지는 갈등으로 인해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미크가 방 안의 모든 잡동사니들을 뚫어지게 바라보는 장면으로 이 극은 시작이 되는데요. 에스톤이 공경에 처한 데이비스를 집으로 데려오고 인정을 베풀지만 정작 데이비스의 반응은 그다지 감사함을 느끼는 것 같지 않습니다. 신발이 필요하다는 데이비스에게 한 켤레의 신발을 주는데요. 에스톤이 데이비스는 자신의 발에 맞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토로하지만 에스톤이 주는 돈은 또 기쁘게 받습니다. 또한 데이비스는 자신의 이름이 가짜라는 것을 밝히면서 자신의 실제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가 이 시드컵이라는 곳에 있으니 그곳에 갔다 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자신을 합니다. 그렇게 하룻밤이 지나고 데이비스의 잠꼬대에 잠을 통 이루지 못한 에스톤은 그를 깨워서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그 데이비스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새로운 곳에서 자서 그렇다, 창문이 열려서 그렇다는 등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오히려 화를 냅니다. 에스톤이 외출한 후에 지저분한 집을 살피던 데이비스는 조용히 집안에 들어온 미크를 만나서 깜짝 놀라지만 미크의 힘에 눌려서 고분고분한 모습을 보입니다. 미크의 힘을 등에 업은 채 기고만장해진 데이비스는 자신의 과거를 고백한 에스톤을 오히려 무시하고 그를 내쫓을 마음을 먹는데요. 하지만 데이비스의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편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미크는 자신의 형 에스톤 편에 서게 되고 데이비스의 뻔뻔한 태도에 질린 에스톤도 결국 데이비스를 내쫓습니다. 네, 요게 줄거리예요. 연극 관리인인데요. 이 관리인의 작품을 제가 이렇게 읽고 분석을 한 후 정한 첫 번째 컨셉은 세기의 정서와 자연대기 상황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늘 세계의 경제, 정치 등의 이 정서와 자연의 대기 사항은 이상하게도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데요. 현 시대가 여러 복잡한 사회, 정치, 경제의 모습을 보이는 데 이어서 자연재해 역시 마치 인과관계처럼 유사하게 이어져 와요. 뭐 시대가 복잡할수록 자꾸 자연재해나 이상한 것들이 많이 벌어지는 것처럼 작품의 배경 시기인 1950년대 이때 당시에 영국은 복지 정책의 실시와 현실의 양면화가 대두화되었고 산업발전, 핵발전, 석탄, 전기 모든 것이 범람하던 시대입니다. 이런 절차로 그 중에서도 영국은 유례없는 최대의 스모그 현상이 일어나서 만여 명이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런 그 시대의 실제 대기 상황과 이 작품의 분위기와 합쳐서 불안정하고 마치 퍼즐 조각 같은 주인공의 정서 심리를 보여주면서 시대와 주인공의 정서도 동일한 거예요. 작품을 읽어보면. 그래서 이러한 심리 상태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 시대의 이 자연의 그 뿌연 스모그를 실제와 같이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그림을 만들면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대본에서도 그 상황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근거하에 첫 번째 컨셉은 그때 당시의 시대상이 이 작품에 흐르는 기운과 동일하기 때문에 작품이 갖고 있는 상징들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대기 현상이라든가 문제들을 조명해서 조금 직간접적으로 드러냈으면 좋겠다라는 거였고, 사실 이렇게까지 가는 좀 깊은 분석은 제가 고전 작품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깊이 파고들었지만, 사실 현대극이나 작품에 따라서 뭐 이런 깊은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뭐 캐주얼한 연극이라든가 뭐 뮤지컬 이런 것 중에서도 가벼운 작품들은 뭐 이렇게까지 깊은 작품 분석을 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런 걸 개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분석을 해봤어요. 두 번째 컨셉은 에스톤의 집과 그가 경험했던 정신병원과의 유사성을 드러내서 마치 이 공간이 에스톤의 집인지 정신병원인지 마치 두 개가 합쳐져 있는 듯한 느낌, 그리고 그를 통해서 그의 심리 상태 역시 거기에 묻어나게 드러내는 것이 제가 원한 두 번째 컨셉이었습니다. 대본에 보면 또 근거가 있는데요. 뭐 이렇게까지 분석을 해야 할 정도로 작품 분석을 연출에 가깝게 했고, 이렇게 깊은 분석을 하는 게 장단점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약간 성향 자체가 연출에 가까워서 조금 깊은 분석을 하였는데요. 물론 뭐 최종적으로는 조명이 너무 과도하게 의도를 갖고 보여주는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뭐 연출의 의도대로 작품을 보여주는데 도움이 되는 정도만 하는 게 맞지만, 그리고 가끔은 조명이 사실은 단순히 기능적인 정말 시간과 공간, 뭐 분위기, 무드를 보여주는 게 전부인 작품도 있지만, 어차피 백을 가지고 거기서 깎아내고 덜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늘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작품들은 연출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작품을 좀 집요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작품을 분석을 하고 컨셉을 정한 후에는 이미지 리서치를 하였습니다. 이미지 리서치. 저는 뭐 주로 구글이나 아니면 핀터레스트를 통해서 이미지 리서치를 많이 했는데요. 작품 전체를 꿰뚫는 한 틀에 대한 이미지도 찾고, 그리고 색채에 대한 것도 찾고, 혹은 한 장면마다의 이미지, 뭐 추상적인 거든 뭐 구체적인 장면 이미지든 한 씬 한 씬 한 장면에 대한 이미지들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색채 또한 전체 이 극 전체를 흐르는 색채, 저는 이때 당시에 뭐 리117 약간 새파란 초록기가 살짝 묻어있는 푸른 빛을 잡았었고요. 그 후에 이 제 컨셉과 이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킬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관리인 작품에서 제 아이디어의 구체화는 이랬습니다. 일단은 생각의 덩어리는, 그냥 추상적인 덩어리는 그냥 단어로 나열을 하면 얼룩, 먼지 스모그, 뭐 초점의 인포커스와 아웃포커스, 캔라이트, 숨겨짐, 그림자, 한, 쌓여진, 덮어진, 전기 충격, 정신병원 뭐 이랬어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화는 첫 번째로 고보, 전체 기본 조명의 모든 고보화였는데요. 모든 기본 조명, 전면을 덮는 기본 조명에 고보를 사용을 하되, 기본의 얼룩까지 똑같은, 얼룩의 각도와 형태까지 똑같은 포커싱으로 기본 포커싱을 하는데, 하나의 라이트는 똑같은 위치에 포커싱을 하는데 포커스가 굉장히 샤프한 포커싱,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포커싱을 풀어서 약간 흐릿한 포커싱을 이중으로 포커싱을 했어요. 그래서 포커싱을 이렇게 실현화를 하면서 구체화를 할 때는 단순히 이제 디자인을 해서 이 장비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겠다, 고보를 써야겠다 뿐만 아니라 단가도 이때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보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면 얼마가 되는지, 장수는 몇 장을 써야 될지를 생각을 하고 단가 예산을 책정을 했고요. 그리고 글라스 고보를 활용을 할지 말지를 고민했고, 그 다음에 무빙 같은 경우는 소극장이었기 때문에 소음 문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단가가 예산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배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현실적인 예산도 이 실현화 단계에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컬러 톤을 생각을 했고요. 전체적인 컬러 톤은 추상적으로 제가 그레이 블루 혹은 브라운으로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대표 컬러로 리일 117이랑 리일 156 컬러, 뭐 약간 세피아 톤이 나는 컬러 톤을 전체 컨셉으로 잡았었습니다. 또한 이미지적으로 보여줘서 그때 당시에 스모그 무대에 먼지 뭔가 쌓여져 있는 쾌쾌한 느낌, 그런 느낌을 표현하고자 이미지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캔라이트, 쌓여진 물체들 곳곳 사이에서 이렇게 새어져 나오는 빛인 캔라이트를 활용을 하려고 했고요. 스모그 현상 역시 포그보다는 헤이저가 더 낫는데, 이 헤이저보다는 나는 좀 더 진짜로 그 먼지, 그 책에 쌓여 있는 먼지 막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배우들이나 관객들을 고려해서 그것들은 조금 지양이 되었고 헤이저 쪽으로 얘기를 고민을 했었어요. 그리고 전체적인 앵글 중에서 제가 스페셜한 앵글, 즉 키라이트로 쓸 수 있을 만한 앵글들을 고민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풋과 사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키라이트로 쓰는 게 이 작품에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이렇게 실질적인 구체화, 어떤 내가 표현하고자, 내가 상상해서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어떻게 구체화할지를 거치고는 실질적으로 리허설을 여러 번 봐가면서 동선표를 작성했습니다. 물론 작품에 따라서 뮤지컬이라든가 작은 움직임의 나눔을 쪼개야 하는 경우, 그런 공연 같은 경우는 아주 세세한 동선을 체크를 하고요. 큰 틀만 중요한 작품 같은 경우는 큰 틀과 스페셜한 움직임이나 위치, 뭐 아주 탑이 떨어질 만한 특별한 위치 같은 것들만 체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선표를 그리더라도 사실은 차후 메모리나 사전 작업을 위해서 리허설을 볼 때 동영상을 찍어 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체적인 동선표가 체크가 되고 구체화 정리가 끝이 나면 이제 실질적인 디자인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동선표를 정리를 하면서 디자인을 정리를 하기도 하고, 바로 큐시트를 만들면서 디자인을 정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장면 분석표를 만들어서 디자인을 정리하기도 합니다. 저는 동선표를 정리하면서 한 장면 필요한 조명기의 종류와 수량을 대략 체크하는 이 장면 분석표와 함께 도면을 그리면서 디자인을 정리를 했습니다. 장면별로 필요한 조명기의 수량과 위치를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인물, 그 다음에 배경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는 장면 분석표를 만들었는데요. 장면 분석표는 예를 들면 지금 요 이미지, 요게 장면 분석표인데요. 실제 이 관리인에서 사용했던 장면 분석표는 아니고요. 제가 사실은 PC가 고장이 나면서 그동안 쌓아왔던 제 데이터들이 다 날아갔어요. 그래서 장면 분석표라든가 제가 해왔던 도면 작업했던 것들이 많이 날아가서, 안타깝게도 일단은 요 작품은 제가 어시스턴트를 하면서 사용했었던 다른 작품의 장면 분석표인데요. 요거를 예를 들어서 하면 설명을 드릴게요. 보시는 것처럼 뭐 한 씬의 전체적인 이미지, 그리고 동선에 필요한 조명기와 포커싱도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장면의 시간과 장소, 그리고 등장인물 이런 것들도 다 적어 넣습니다. 이때 당시에 뭐 음향이라든가 다른 스텝 분야의 뭐 장면 변화라든가 뭐 음향 뭐 이런 것도 다 적어 놓고요. 이렇게 장면을 분석을 하면서 필요로 하는 조명이 어떻게 될지를 짜는데요. 이렇게 큰 틀을 짜고 나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한 장면에 여기에서 어떤 조명이 필요하겠구나가 정리가 되기 때문에 도면을 이제 그립니다. 우선은 극장에 보유하고 있던 조명기의 종류와 수량을 파악을 해야지 전체적인 조명 동선을 제가 원하는 대로 막 그림을 그려도 사실 조명기가 없으면은 이게 뭐 답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극장 측과 스태프 회의를 통해서 극장의 도면과 장비 목록표를 받아서 체크를 합니다. 회의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메일을 통해서 전달받기도 합니다. 그 후에 이제 도면을 그려야겠죠. 저는 이때 당시에 캐드로 작업을 많이 했었고, 요즘에는 사람들이 많이 베타웍스를 많이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베타웍스는 일종의 조명 디자인에 특화된 캐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캐드는 제가 도면을 그리고 이 도면을 그려서 원하는 위치 조명기를 걸 때 이 빛이 내가 원하는 각도대로 원하는 크기로 나올지를 계산을 할 때 수작업으로 다 예를 들면 서스퍼 36도면 36도의 빛각을
그리고 요거를 뭐 측면도와 인면도를 통해서 각도를 계산을 해서 이제 수작업으로 해야 되지만, 베타웍스는 조명기를 도면상에 걸고 기종과 높이를 이제 수치를 입력을 해서 자동으로 원하는 조명기에 적합한 빛의 각도나 크기를 계산하기 굉장히 쉬워요. 그리고 각종 시트들, 원하는 시트들, 원하는 뭐 인스트루먼트 시트라든가 컬러 시트라든가 이런 시트도 입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트를 자동으로 생성해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정품은 워낙에 고가라서 정품을 사기가 굉장히 좀 그래요. 어쨌든 굉장히 편리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런 베타웍스 CAD뿐만 아니라 캡처와 같은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원래는 이제 실제로 리허설을 돌기 전에 가상의 프로그램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이제 메모리를 해서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시뮬레이션 기능뿐만이 아니라 도면화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라이트 플롯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안에서. 그래서 캡처와 같은 시뮬레이션으로 도면도 만들고 시뮬레이션화 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이 이 캡처라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데요. 조명기를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걸고 스케치업 같은 무대 3D 도면을 위에다 얹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시뮬레이션을 이렇게 해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라이트 플롯을, 얘를 플러스로 바꾸면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어서 안에서 제작해 놓고 도면을 바로 라이트 플롯을 제작을 하고 시트를 뽑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엔 이렇게 시뮬레이션 자체로 도면을 제작해서 쉽게 각도 계산과 동시에 이미지화해서 디자인도 따고 도면도 바로 뽑아낼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는 뭐 CAD나 베타웍스로 도면대로 그리고 시뮬레이션은 시뮬레이션도 적용을 해보고 이렇게 됐는데, 이제는 시뮬레이션 자체에서 바로 도면을 만들 수도 있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하던 당시에는 주로 CAD로 작업을 했었고, 그래서 CAD로 도면으로 평면도를 그려놓고 조명기 각도를 그려넣어서 측면도와 정면도로 각도를 계산을 해서 포커스 차트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조명기의 포커스 차트를 만들고, 이 포커스 차트를 기반으로 조명기의 걸 위치를 생각을 해서 도면에 걸었습니다. 포커스 차트를 활용해서 도면에 조명기를 걸 위치를 정하고 셋업 때 포커싱을 했었어요. 어쨌든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원하는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조명 도면을 그려내고요. 도면 작업과 동시에 셋업에 필요한 조명 장비와 컬러, 고보 등에 대한 액세서리를 수량을 체크하는 인스트루먼트 시트, 컬러 시트, 고보 시트 등 각각 필요한 시트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큐시트 또한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전체적인 그림을 장면 분석표와 함께 만들고 포커스 차트를 만들어서 그 포커스 차트를 기준으로 조명기를 걸 도면을 만들고, 그 후에 이제 큐시트를 짜면서 메모리를 어떻게 할지 가닥을 잡았는데요. 어떤 분들은 큐시트를 먼저 만들면서 어떤 장면에 어떤 라이트가 필요할지를 정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느 게 순서가 옳고 그름은 없습니다. 이렇게 큐시트를 만들면서 구체적인 장면을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짜고, 거기서 필요로 하는 라이트나 포커싱이 있다면 추가하거나 도면상에 이제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각각의 시트들, 도면을 그리는 방법, 큐시트를 작성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영상을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으로 연극 작품을 기준으로 작품을 받고 조명 디자인을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고 아이디어를 짜서 디자인을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시간이니까 도면 그리기 등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할게요. 이렇게 기술적인 세팅이 마치고 나면 이를 서류화, 문서화해서 실질적으로 셋업 현장에 가서 크루들과 조명 극장 감독님과 회의를 거쳐서 조명기를 셋업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포커싱을 하고 리허설과 함께 메모리, 그리고 테크, 드레스 리허설, 공연, 이렇게 제가 공연 셋업 과정을 설명했던 것처럼 진행이 되는 건데요. 예를 들면 포커싱을 다 하고 리허설을 하다가 아무래도 조명기를 수정해야겠다 하면 리허설 쉬는 시간이나 수정 시간을 따로 갖고 조명기를 포커싱을 다시 한다든가 해서 수정을 하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시간 나는 대로 계속 체크하면서 수정을 하기도 하죠. 물론 1년의 이 셋업 과정 내내 계속해서 연출과 상의를 하고요. 스스로도 장면을 보면서 계속 세세하게 조도라든가 빛의 각, 컬러톤, 조명이 꺼지고 켜지는 타이밍을 조절하는 이 수정 과정, 이러한 수정 과정 역시 전부 이 디자인의 일환입니다.
전체적인 구성을 짜고 그림을 그리는 게 디자인이긴 하지만 미술 작품은 이제 구성 짜서 그리면 끝이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계속해서 장면에 따라서 조도와 색채의 변화, 그리고 변화의 타이밍, 뭐 타이밍의 속도 또한 전체적인 디자인의 느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세팅하는 과정뿐만 아니라 큐를 메모리하는 큐잉하는 과정 또한 매우 중요한 디자인인 거죠. 심지어 공연 때 오퍼레이터가 고하는 그 타이밍 또한 디자인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오퍼레이터가 큐를 잘못 갔다 그러면 디자인이 어그러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큐잉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명 디자인은 세팅도 세팅이지만 큐를 어떻게 짜느냐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디자인의 파랄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정도로 디자인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장면이라고 할지라도 이 같은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조명기가 꺼지고 켜지는 타이밍이 1초 아니 0.5초라도 다르면 느낌이 확연히 다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정신병동에서 겪은 이야기를 하면서 주인공의 불안한 심리와 그리고 현실과 그의 환상이 합쳐지고 몰입이 될 때 앞서 이야기했던 전체 기본 라이트가 포커스가 풀린 고보의 형태에서 보여지다가 한 5분여간의 장시간에 걸쳐서 점점 하드한 포커스의 이 찢어진 형태의 고보가 드러나면서 전체 기본이었던 수십 대의 조명기가 각자 다른 시간 개별 타임을 걸어서 이렇게 물결치듯이 근데 굉장히 서서히 이렇게 바뀌어서 주인공으로부터 가장 먼 지역에서부터 점점 하드해져 가면서 점점 조명기가 아웃이 되고 마지막에는 주인공의 구역만 깨어진 고보가 비추다가 마지막에 싹 빠지면서 풋라이트만 살짝 남은 채로 얼굴이 보여지다가 굉장히 느리게 암전이 진행되는데요. 이 완벽한 주인공의 몰입되는 이 심리와 대사의 집중도, 이 스피드 등에 맞춰서 기승전결에 맞춰서 장시간에 5분에 걸쳐서 시나브로 빛이 바꾸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의 리허설을 거쳐서 최적의 타임을 잡았었는데요. 이는 디자인한 조명기의 구성과 포커싱의 위치보다도 빛의 페이드 타임의 속도가 어떨 때는 100배보다 중요한 디자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같은 상황이 굉장히 이런 중요한 요소가 되는 케이스였는데요. 같은 장면의 암전 역시 툭 하고 컷으로 꺼지느냐 5초에 꺼지느냐 2.5초에 꺼지느냐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느낌을 주고 이 배우의 호흡을 안고 가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지고 그게 속도감, 분위기마저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0.5초의 차이도 극명하게 다른 거죠. 뭐 예를 들면 자 이제 시작이야! 팍! 컷아웃이 됐을 때의 뭔가 다른 다음에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그 심리감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 자 이제 시작이야 하고 10초간 쫙 하면 장엄함은 있을 수 있지만 뭔가 뭐 빠른 속도 전개가 느껴지진 않죠. 뭔가 이 장이 정리가 되고 이제 서서히 다른 장면이 시작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물론 무빙과 LED가 도입되면서 이제 조도의 차이,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타임뿐만 아니라 색깔의 변화, 빛의 움직임까지 이런 움직임의 변화까지도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고요. 그 모든 것들의 변화 타이밍, 컬러가 바뀌는 타이밍, 빛이 움직이는 속도 이런 것들 또한 디자인의 큰 요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짜는 이 큐잉 메모리, 이 메모리 과정이 사실은 제가 여태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작품을 분석을 하고 전체적인 세팅을 하는 것보다도 한 배는 중요한 디자인의 요소라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미술로 치면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물감을 짜놓고 전체적인 색깔을 정하고 세팅을 하는 거 전체적인 큰 밑그림을 그리는 게 디자인을 해서 도면화를 해서 행잉을 하고 포커싱을 하는 과정이었다면 메모리 큐잉과 오퍼레이팅은 최종적으로 그림을 다 그려내고 색채를 완성하는 그 결과물, 최종적인 결과물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미술은 한번 그리면 끝이지만 저희의 이 조명 디자인은 마치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 모습, 뭐 역동적으로 그리느냐 서서히 그리느냐 이것까지 하나의 디자인이 되는 것처럼 이 메모리가
되고 그 빛이 표현이 되는 이 진행 과정 모든 것이 예술적 디자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작품을 분석을 하고 색채를 정하고 컨셉을 정하고 그거에 맞춰서 차트를 정리를 하고 도면화해서 행행 포커싱을 한 뒤에 많은 협의와 리허설과 체크를 통해서 메모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그 공연을 진행하는 버튼을 누르는 한순간 한순간마저도 모두 중요한 디자인의 요소이기 때문에 어느 한 요소 빠짐없이 신중을 기해서 표현을 해야 완벽한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그리고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은 디자인 중에 하나이고 할 수 있는 게 많은 아티스트가 조명 디자이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명 디자이너를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현실적인 이유로 디자인은 하지 않고 이제 콘솔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지만 디자이너를 꿈꾸는 모든 분들이 저처럼 디자인을 할 때의 즐거움을 잊지 않으시고 굉장히 행복하게 디자인을 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예술 세계를 펼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들이 많이 들어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절대 뭐 조명 디자인은 이래야만 해. 진정한 예술가는 이래야만 해. 뭐 이런 게 아니니까 그냥 편하게 나는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디자인을 했고 이런 과정의 작업을 거쳐서 디자인을 했구나라고만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메이징 라이트의 어라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좀 더 유익하고 재밌는 조명에 대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